세상에 문자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사용된 문자 체계는 약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300개가 넘는 문자 중에서 딱 하나, 단 하나의 문자만이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 문자는 신이 만든 것이 아닐까? 그 말을 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외국 언어학자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세계 곳곳의 언어 연구자들이 이 문자를 들여다볼수록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사람이 만든 게 맞는가? 그 문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읽고 계신 바로 그 글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이 한글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적 창조물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글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년 전인 140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 대부분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던 문자는 한자였는데 한자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면 최소 3000자 이상을 외워야 했고 학자 수준으로 글을 읽고 쓰려면 수만 자를 익혀야 했습니다. 이걸 배우려면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 특히 농사짓고 장사하고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글자 한자 모르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청의 글로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도 얼마가 맞는지 계산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 곳에 간 자식에게 보고 싶다는 편지 한 장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우리 조상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왕이 되기 전부터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같은 책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눈이 나빠서 의원들이 독서를 줄이라고 해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글을 사랑하는 사람이 백성들이 평생 글 한자 모르고 산다는 현실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세종대왕은 결심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결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격렬한 저항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최고 지식인 집단이었던 집현전 학자들, 그 중에서도 당대 최고 학자로 꼽혔던 최만리를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쓰는 것은 중국 문명을 따르는 것이다.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화 문명에 대한 반역이다. 또한 새 문자가 생기면 백성들이 너무 쉽게 문자를 익혀 오히려 학문을 경시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다. 이 말이 당시 얼마나 큰 반대였는지 이해하려면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던 시대에 중국의 문화인 한자를 버리고 새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최만리는 공식 문서까지 올려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새 문자 창제가 왜 잘못인지에 대한 이유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 문서를 읽고 최만리를 직접 불러 하나하나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칠음을 아느냐? 내가 직접 이것을 만들어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바로잡을 것이냐? 세종대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문자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사람이 소리를 내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입안에서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가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지, 목구멍에서 공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로 나온 것이 한글의 자음입니다. 예를 들어 기역을 보십시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실제로 기역 소리를 낼 때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시겠습니까? 혀의 뒷부분이 위로 올라가서 목구멍 쪽을 막지요. 그 모양이 기역이라는 글자 모양과 닮아 있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니은 소리를 낼 때 혀끝이 어디에 닿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윗니 바로 뒤쪽 잇몸에 혀끝이 닿습니다. 그 형태가 니은자의 모양입니다. 미음은 위아래 입술이 닫힌 모양입니다. 미음 소리를 내려면 입술이 완전히 닫혀야 합니다. 그 닫힌 입술의 형태가 미음의 두 획에 담겨 있습니다. 시옷은 이 사이로 공기가 새는 모양입니다. 치아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응은 목구멍의 동그란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 5개의 기본 자음에 획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새로운 소리를 표현했습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되고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 또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천재적인 설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문자가 소리를 낼 때 신체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까? 알파벳을 보십시오. A, B, C, D가 왜 그런 모양인지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모양이 그렇게 전해졌을 뿐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형태가 변해오면서 지금의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처음 만들 때부터 왜 이 자음이 이 모양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가 문자 설계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보고 경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문자 체계 중 하나이며 특히 자음의 설계에서 보이는 과학적 체계성은 다른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언어학자 제임스 맥컬리 교수는 한글날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알파벳이라고 부른 것에 주목하십시오.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알파벳이라고 부를 만큼 높이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이 천재적인 이유가 자음 설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음을 보십시오. 한글의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점 하나가 하늘, 가로 선 하나가 땅, 세로 선 하나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철학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입의 모양, 즉 입술을 앞으로 내미느냐 옆으로 벌리느냐, 혀의 위치가 높으냐 낮으냐가 체계적으로 반영됩니다. 다시 말해 한글은 자음이든 모음이든 모두 발음기관의 모양과 움직임을 기반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이런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1440년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이제 반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위대한 문자를 만들고 1444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을 때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 계층은 이 세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한 수준이 아니라 조롱했습니다. 한자를 아는 양반들은 한글을 가리켜 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문이라는 말은 백성들이나 쓰는 천한 글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글은 한자이고 한글은 격이 낮은 문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쓰는 글이라고 해서 암글, 즉 여자들의 글이라는 비하 표현까지 생겼습니다. 관청에서 공식 문서는 여전히 한자로만 작성했습니다. 과거 시험도 한자로만 치렀습니다. 벼슬에 나가려면 여전히 한자를 알아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난 뒤 연산군 시절에는 한글로 쓴 글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글을 탄압했던 것입니다. 이 탄압이 얼마나 심했냐면 한글이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한글을 실제 생활에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자가 창제 이후 수백 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진실을 이깁니다. 백성들은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시장에서 장수들이 메모를 적을 때 한글을 썼습니다. 아낙네들이 멀리 간 남편에게 편지를 쓸 때 한글을 썼습니다. 소설을 쓰고 읽을 때 한글을 썼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한글 소설이 폭발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같은 이야기들이 한글로 쓰여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한글 소설 덕분에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자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조선의 말과 글을 없애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창씨 계명을 강요해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민족의 혼이 된 순간입니다. 주시경 선생, 최연배 선생, 이승 선생 같은 우리말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글을 연구하고 지켰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학자들이 잡혀가고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한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그렇게 우리 민족의 저항 정신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뒤 한글은 비로소 우리나라의 공식 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광복 직후 우리나라 문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8%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건 당시 세계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40년 만에 이 수치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글 덕분입니다.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 실제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의 자모는 자음 19자, 모음 21자, 합해서 40자입니다. 이 40자를 조합하면 현재 한국어에서 쓰이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은 26자인데 이 26자의 발음이 제각각입니다. A라는 글자가 단어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A가 들어가도 단어에 따라 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규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예외가 너무 많아서 원어민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기본 자모를 익히면 처음 보는 단어도 그 발음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대로 쓸 수 있고 쓰는 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발음과 표기 사이의 불일치가 다른 언어에 비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도 자모를 익히는데 몇 시간이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영어만 쓰는 미국 대학생들에게 한글 자모를 2시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보는 한국어 단어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미는 모르지만 소리만큼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만에 새로운 문자를 읽는 것이 가능한 언어가 세계에 몇이나 있을까요? 이 사실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한글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네스코가 움직였습니다. 유네스코는 1990년부터 세종대왕 문해상, 즉 유네스코 세종대왕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은 매년 세계 문맹 퇴치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세계 문맹 퇴치상의 이름이 왜 세종대왕 이름을 딴 것일까요? 그것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문자라는 세계적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한 세종대왕의 정신이 세계 문맹 퇴치 운동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어떤 기관입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문화와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가장 권위 있는 문해 교육상의 이름으로 세종대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세계가 한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놀랍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라는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술라웨시 섬에 사는 이 부족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언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었습니다. 말은 있는데 그 말을 적을 글자가 없으니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리를 기록할 수 없으면 다음 세대에 전달할 방법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언어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찌아찌아족은 고민했습니다. 어떤 문자로 우리말을 기록할 것인가? 그들이 고른 문자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찌아찌아족은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교과서를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민요와 전통 지식을 한글로 기록했습니다. 왜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찌아찌아어는 받침이 있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문자는 이 받침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자음을 아래의 받침으로 쓸 수 있어서 찌아찌아어의 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어린아이들이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문자도 아닌 한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언어학자들과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자국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다른 나라 문자를 수입한 사례는 역사상 없지 않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글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닙니다. 한글이 다른 언어의 소리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음소 체계가 우수하다는 증명입니다. 한 나라의 문자가 다른 나라 언어를 살리는 데 쓰인 것입니다. 이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는 찌아찌아 아이들이 한글로 된 교과서를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읽고 계신 이 한글이 지구 반대편에서 한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살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주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가 편지를 받으면 읽어달라고 손자를 불렀던 기억, 아버지가 약 봉투에 적힌 설명을 대신 읽어달라고 했던 기억, 시장 할머니가 가격표를 못 읽어서 손으로 세는 것을 도와드렸던 기억, 이런 장면들이 불과 50년 전, 60년 전 이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들이 글을 모른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릴 때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고 전쟁이 있었고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분들도 조금만 가르치면 금방 한글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그만큼 쉬운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야학이 세워지고 이웃집 똑똑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교회와 절에서 문해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과 수십 년 만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세계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핵심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가 없었다면 이 속도로 문맹률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네스코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배운 것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뒤늦게라도 한글을 배운 것이 사실은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문명의 성취였습니다. 그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현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불리는 토픽 시험의 응시자 수를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응시자가 몇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간 수십만 명이 이 시험을 봅니다.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 즉 한글을 배울까요? 처음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 문자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요? 며칠 만에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언어 문자는 이렇게 빨리 배운 적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보면 외국인들이 한글을 처음 배우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영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쉬잖아요. 왜 이렇게 쉬워요? 이거 속임수 아닌가요? 한글을 처음 배운 외국인들이 느끼는 당혹감입니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들이 쌓이면서 세계적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이다. 그냥 감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학술 논문으로, 언어학 교재로, 대학 강의로 한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글의 설계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언어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같은 세계 최고 대학들에서 한글을 언어학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수십 편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한글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할수록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 언어 구조 자체를 문자 시스템에 반영한 유일한 문자라는 점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가로 세로로 조합해서 음절 단위로 표기하는 방식, 그 음절 안에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위치가 정해진 방식, 이 모든 것이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할수록 정교한 설계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언어 능력에 대한 가장 심오한 통찰을 담은 문자다. 이것을 1440년대에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600년 전의 인식 수준으로 이런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현대 언어학자들의 눈으로 봐도 경이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한글이 얼마나 특별한 문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매일 쓰는 것인데 특별히 생각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 특히 오래 살면서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한국어 실력이 훨씬 빨리 늘었다. 한글이 없었다면 한국어를 포기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한글은 언어 학습의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한글이라는 체계적인 문자 덕분에 언어의 구조가 보이고 소리의 패턴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라는 세 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아랍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데다 모음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은 40개의 자모를 익히면 기본 읽기가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언어를 배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의 힘입니다.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문자 설계의 기초가 되었고, 그 철학이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젊은 시절 편지를 많이 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 멀리 간 남편에게, 고향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 그 편지를 받고 읽을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겨우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 그 편지를 쓰지 못했고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당 앞이나 우체국 앞에는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이 자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선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글을 쓰면서 자라고, 한글로 편지를 쓰고, 한글로 책을 읽고, 한글로 이 나라의 역사를 써온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명의 일부입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위대한 문자를 여러분은 숨쉬듯 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이 담긴 문자입니다. 일제에 저항한 민족의 혼이 담긴 문자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류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는 살아있는 문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가족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처음 한글을 배우던 날이 기억나시나요? 한글로 처음 편지를 쓴 날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의 한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한글을 쓰는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